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냐면요. 오직 선의로 본인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남도 가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죠. 결국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을 제대로 밟아버린 그 사람과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골목 작은 빵집 하나를 운영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을 시간도 없다며 밀가루 포대를 직접 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우셨죠. 언니랑 저는 학교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카운터 옆에 앉아 숙제를 했고요. 빵 굽는 냄새가 곧 집 냄새였고 엄마의 땀이 곧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이 트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죠. 저는 어릴 땐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됐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을 때 엄마의 작았던 빵집은 가맹점 12개를 보유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 수만 해도 본사에만 30명이 넘었죠. 엄마 레시피로 만든 빵들이 전국 가맹점에서 팔리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였습니다. 동네 골목 빵집이 그렇게 될 줄은 저도 언니도 아마 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 언니 지수는 엄마 가게에서 놀다시피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과 제빵에 빠져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었고 결국 프랑스 제과학교까지 유학을 갔죠. 엄마는 언니가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그 뒤 프랑스와 일본을 오가며 유명 파티시에 밑에서 경력을 쌓았고 일본에서는 꽤 이름 있는 호텔 베이커리 수석 파티시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셨으니까요. 저는 언니와 달리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단 보고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브랜드 디자인 쪽으로 취업했죠. 엄마 회사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런 저도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한다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하셨죠. 저는 그렇게 작은 브랜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각자 제 삶을 살던 저는 30 중반에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회사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참 편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웃음도 많았죠. 무엇보다 어떤 이야기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있었던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지루한 기색 하나 없이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죠. 수진아, 내가 평생 웃게 만들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에 넘어갔다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자꾸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생일을 챙기는 건 기본이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야근도 마다 않고 퇴근길에 달려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어머니가 워낙 꼼꼼하게 모시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준혁 씨는 유통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그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준혁 씨도 그 칼날을 피하진 못했죠. 수진아, 미안해. 나 결국 잘렸어. 타이밍 진짜 최악이다. 괜찮아.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인 거 난 알아. 그러니까 일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나이도 있었고 영업 경력이 있어도 업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서류에서 계속 탈락했거든요. 면접까지 갔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죠. 그쯤 저희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기쁜 일인데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이 겹치니까 둘 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직 애 돌도 안 됐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버티면 돼.
저도 육아휴직 중이었고 통장은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힘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말자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안 되겠는지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구직 활동, 저녁엔 대리운전, 주말엔 행사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손이 텄고 눈이 충혈됐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남편을 가까이서 보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사위한테 우리 회사 영업 파트 사람이 지금 빠졌거든. 준혁이가 영업 경력도 있고 무엇보다 내 딸이랑 내 손주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발벗고 뛰는 사람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 같이 일해봐도 되겠다 싶어. 어떻겠니? 엄마, 그러셔도 돼요? 사위라서 괜히 더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불편하고 편하고가 어디 있어.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쓰는 거지. 사위라고 봐주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똑바로 지켜볼 거야. 남편은 그 대안을 듣고 어머니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장모님이 믿고 맡겨주신 거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저는 아직도 믿어요. 처음엔요. 준혁 씨는 어머니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제일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첫 달부터 신규 가맹점 계약을 2건이나 따내더니 2달째엔 기존 점주 중 불만이 많던 점주를 직접 찾아가 관계를 회복시켜 왔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수진아, 준혁이가 진짜 일을 잘한다. 엄마 눈 틀리지 않았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았습니다. 점주들 경조사까지 직접 챙기고 문제가 생기면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요. 덕분에 담당 구역 가맹점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오늘 계약됐다, 오늘 어머니한테 칭찬받았다 하면서 눈을 반짝일 때 저도 덩달아 신이 났으니까요.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심장 쪽에 문제가 발견됐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 울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게 그렇게 실감이 안 나면서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평생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신 분인데 그 소식을 들은 언니가 일본에서 바로 들어왔어요. 엄마, 내가 한국에 있을게.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동안 옆에 있을게. 언제 온 거야? 나 괜찮다니까. 엄마가 괜찮다고 말하면 더 걱정돼. 수술은 다행히 잘 됐어요. 어머니가 회복하시는 동안 언니는 옆에서 극진히 간호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셨죠. 지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이번에 수술하면서 나도 내가 무한정일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이 회사 엄마 손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아무한테나는 못 맡기게 했어. 네가 들어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너 삶이 있는 거 나도 아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엄마, 나 원래 일본에 더 있으려고 했잖아. 근데 오면서 생각했어. 내가 배운 거 한국에서 쓰고 싶다고. 들어갈게요. 언니는 그렇게 2달 뒤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엄마 빵집에서 자란 사람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까지 갖추고 돌아온 거니까 어머니 표정이 그때 얼마나 화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수술 이후로 가장 건강해 보이신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어머,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든든하실까. 수진아, 참 잘됐다. 이제 어머니도 좀 쉬실 수 있겠네. 그런데 딱 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언니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남편 표정이 달라졌죠. 말수도 줄어들고 밥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밤 불쑥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형이 왜 굳이 지금 들어와? 일본에서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 엄마가 아프셨잖아.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사실 나 좀 불안해.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뭐가 불안한데?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 자리 잡았는데 처형 들어오면 내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무슨 입지? 언니는 재가 담당이고 당신은 영업 담당이잖아. 부서가 완전히 다른데 왜 그래? 아니, 그 자리 말고 나중에 어머니 자리 말이야. 저는 그 순간 뭔가 싸하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아직 건재하신데 그것도 수술하고 이제 막 회복하시는 중인데 이어받을 자리 얘기부터 나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직 그거에 대해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 그리고 그게 사위한테 갈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 회사에서 몇 년을 일했어. 처용은 이제 막 들어온 거고 내가 기여한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기여를 따지려면 당신이 이 회사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당신 걷어주신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대꾸를 안 했지만 표정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일시적인 불안함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회사 분위기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언니는 기존 메뉴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시즌별 새 시그니처 라인을 개발했는데 가맹점에서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특히 언니가 엄마의 오래된 레시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소금버터 크루아상이 입소문을 타더니 줄을 서서 발주하는 가맹점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됐고 오래된 단골들은 맛이 돌아왔다며 좋아하셨죠. 한 달 만에 전체 가맹점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고 오랜 단골들 사이에서 브랜드 이야기가 다시 회자됐습니다. 한 이사님 덕분에 이번 달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오래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신다니까요. 사장님 따님이 역시 다르다니까요. 손맛을 유전으로 물려받으신 것 같아. 그런 소리가 회사에 돌기 시작하자 남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고 밥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죠. 아니, 왜 다들 처형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저렇게 싸바싸바 하는 거야?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내가 계약 따올 때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더니. 여보, 그게 왜 불만이야. 영업사원은 계약 따오는 게 일인 거고 직원분들도 다들 당신 일 잘하는 거 알죠. 좋아해. 우리 언니도 잘하니까 반응이 좋은 거고 우리 언니 칭찬받는 게 그렇게 싫어? 참나, 영업 실적은 내가 다 쌓은 건데 왜 다들 처형한테만 저러는지 모르겠어. 당신 그동안 한 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다들 알아. 근데 언니가 잘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왜 자꾸 남을 깎아서 자기를 세우려고 해? 그게 더 안 좋아 보인다고. 당신은 맨날 처형 편이지. 남편이 힘들다는데 좀 들어주면 덧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언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 뭘 했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은 더 교묘해졌어요. 어머니한테는 언니의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직원들한테는 언니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인상을 심으려 했죠. 직접 공격하진 않고 주변을 서서히 흔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은 팀 직원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수진 씨,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준혁 씨가 직원들 사이에서 처형분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하고 다니세요. 해외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국내 감각이 떨어진다느니 겉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느니 그런 말들이 돌고 있어서요. 직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바로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우리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며 직원들한테. 뭘?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 해외에서 오래 살면 국내 감각 떨어지는 거 맞잖아. 매출 수치를 봤어? 그게 감각 없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결과냐고. 아, 매출. 맨날 매출 타령이야. 지겹게.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뭔지는 알아?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야. 당신한테 아무리 처형이라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사님이라고. 선 넘지 마.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나도 살아남아야지. 살아남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어? 당신이 더 잘하면 되잖아.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왜 자꾸 남을 질투하고 그래? 당신은 진짜 내 편이 아니네. 완전히 처형 편이구나. 진짜 편이 뭔지 알아?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게 내 편이라는 거야.
나는 당신이 이러다 진짜 크게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그 말에 남편은 피식 웃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남편을 조용히 부르셨죠. 사위, 엄마가 할 말이 있네. 네, 장모님. 지수가 하는 일에 자꾸 끼어드는 거, 없는 말 못해서 직원들한테 흘리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다. 장모님, 저는 그냥 회사를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지. 회사 걱정이면 자기 일만 더 잘하면 돼. 남의 일에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엄마가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땐 사이고 뭐고 없어. 여긴 내 회사야. 알아들어?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남편은 제게 적반하장으로 굴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나만 나쁜 놈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뭐라고 하신 거잖아. 나는 진심으로 회사 위에서 한 말인데 왜 다들 나쁘게만 봐? 그건 회사를 위한 게 아니야. 언니가 잘 될수록 당신은 불안해지잖아. 나는 당신 옆에서 다 보여. 내 가족인데 내 편은 없어. 남편은 말이 더 이상 통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어머니가 회사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결정을 하셨어요. 본사의 언니를 총괄 이사로 올린 겁니다. 공식적으로 어머니의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는 거였죠. 어머니가 직원들 앞에서 그 발표를 하시던 날 저는 옆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공들여 키워온 브랜드인지 아니까요. 그 발표가 나던 날 남편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렸죠. 장모님, 잠깐만요. 저도 이 회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한 번쯤은 저한테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준혁아, 이건 내 회사야.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도 제가 사위인데 이 회사 핵심 영업을 제가 맡고 있다고요. 넌 나한테 사위이기 전에 직원이야. 이 부분은 구분해야지. 어머니 말씀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날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더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점점 낯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해는 가. 근데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 언니는 어머니 딸이야. 피를 나눈 가족이고. 그럼 나는 뭐야? 수년을 그 회사에 헌신했는데 나는 그냥 직원일 뿐이야? 회사 측면에서는 그렇지. 그게 서운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머니가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잖아. 회사 운영 결정이랑 가족 사이를 같은 선에 놓으면 안 되는 거지. 일할 맛이 안 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는 그냥 직원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능력에 따라 직급도 올려주고 적지 않은 월급도 받잖아. 여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요즘 낯설어. 아, 맨날 어머니 처형. 나는 뭔데? 나도 사람인데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알았어. 억울한 거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지. 난 당신 아내니까 들어줄 수 있어. 남편은 그날 연거푸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뒤 남편이 겉으로는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티나게 언니를 건드리지 않았고 어머니한테도 예전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반성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그이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그 무렵부터 자기 라인으로 데리고 다니던 직원 한 명을 꼬드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민재 씨라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였는데 남편이 처음부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놨던 직원이었죠. 문제는 그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챙겨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부려먹는 시기였거든요.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고 개인 택배 수령에 차 3차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민재 씨가 의견을 내면 대놓고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틀렸다고 망신을 주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재 씨가 억울해서 표정이라도 굳히면 나중에 따로 불러서 찍어 눌렀죠. 야, 너 표정 관리 좀 해. 내가 있어서 너도 여기 있는 거 알아 몰라. 나 없었으면 너 진작에 잘렸어. 나 믿지? 우리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한 거 대표님은 몰라줘도 나는 알잖아. 나랑 같이 하나만 해줘. 경쟁 브랜드 쪽에 레시피를 좀 넘겨주는 거야. 들어오는 돈 30%는 네 거야. 어때? 민재 씨가 처음엔 망설였다고 해요.
그래도 첫 취직한 회사인데 이건 아니지 싶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계속 구슬렸고 30%라는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참에 한 건 챙기자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함께 레시피 파일을 접근해서 핵심 자료들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수정하고 다듬어온 배합들, 밀가루 비율부터 발효 시간, 온도, 수치까지 그걸 통째로 경쟁 브랜드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자 남편은 약속을 어겼대요. 30%는커녕 푼돈만 쥐어주더니 나중엔 아예 모른 척하기 시작했답니다. 민재 씨가 따지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야, 무슨 소리야. 그 돈이면 충분하잖아. 조용히 회사 다니고 싶으면 아무 말 말고 있어라. 이미 같이 손을 댄 일이라 민재 씨도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준혁 씨가 그 뒤로도 회사에서 계속 막대하게 구는 거예요. 돈도 못 받고 잘못되면 자기도 같이 엮일 게 뻔하고 쌓이고 쌓인 감정이 결국 폭발했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어차피 잘못된 일에 엮인 거 차라리 먼저 털고 나오자는 생각이 든 거죠. 민재 씨가 저희 언니를 찾아간 건 그 직후였어요. 이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언니 앞에서 민재 씨가 털어놓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부 접근 기록과 자금 흐름을 확인했고 민재 씨의 증언과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레시피 파일에 접근한 날짜와 경쟁 브랜드 신메뉴 출시 시점, 준혁 씨 계좌로 들어온 출처 불명의 돈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언니는 그 사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시간 되니? 너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언니를 만난 곳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수진아, 이거 봐봐. 우리 브랜드 핵심 레시피들이야. 엄마가 수십 년 동안 다듬어온 것들인데 이게 경쟁 브랜드 쪽 신메뉴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어.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유행하는 빵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야. 엄마가 수치 하나하나를 수십 번 수정하면서 완성하신 배합이라고. 이게 우연히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 누군가 내부에서 경쟁사에 넘긴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제부야. 그리고 제부가 민재 씨를 끌어들였어. 민재 씨가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다 털어놓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확실해? 접근 기록 날짜, 계좌 내역 전부 다 맞아. 민재 씨 증언까지 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나 이 사실 알았을 때 바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근데 네 남편이기 때문에 너한테 먼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잖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멍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던 엄마와 손이 터도 웃으시던 엄마. 결혼 초 남편이 처음 어머니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도요. 그때 그 눈빛이랑 지금이랑 어디서부터 달라진 건지 그 생각을 하니 더 허탈했습니다. 그 30년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남편은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었죠. 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전화로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마침 며칠 뒤가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아빠가 잠드신 묘소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아빠 산소에 들렀다 가자. 명절인데 인사는 드려야지. 왜? 거기 가면 길 한참 돌아가야 하잖아. 금방이야. 10분이면 돼. 나 배도 고프고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시잖아. 나중에 따로 가면 되지. 나중에 혼자 가라고?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지금 당장 가야 하냐고 꼭. 명절이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으니까. 아, 진짜. 그럼 당신만 내려. 나는 애들이랑 먼저 갈게. 남편은 정말로 저를 내려두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더욱 마음을 굳혔죠. 혼자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가을이라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제법 차가웠죠. 아빠 비석 앞에 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더 안아드릴 걸. 그 시절로 잠깐이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이혼하게 될 것 같아. 좋은 딸 못 돼서 미안해. 근데 아빠도 내가 이러는 거 이해하지? 지켜봐줘. 엄마랑 언니랑 내 자식들이랑 보란듯이 잘 살게. 한참을 거기 앉아있다가 저는 택시를 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달려나오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왔어? 준혁이가 너 두고 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거기다 내려놓고 와? 들어와. 배고프지?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그래. 밥 먹으면서 해. 아니요, 저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오늘 이혼 말씀드리러 왔어요. 두 분께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직접 왔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전화로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시며 놀라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천장을 쳐다보셨고요. 그때 소파에서 고기를 찢던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쇼하네. 명절에 애들 앞에서 왜 이래? 나 쇼하는 거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남편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막대하고 부려먹던 민재 씨가 우리 언니한테 찾아갔어. 당신이 약속한 돈도 안 주고 계속 막대하니까 접근 기록, 날짜, 계좌 내역 전부 다 나왔어. 민재 씨 증언까지. 진작에 날 챙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나도 열심히 일한 보상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보상? 매달 월급 받고 상여금 받고 취직도 못해서 빚내서 대리운전하던 당신. 우리 어머니가 걷어주셨잖아. 그게 보상이 아니야? 그리고 민재 씨는 뭐야? 같이 해주면 30% 준다더니 푼돈 쥐어주고 모른 척한 거잖아. 사람을 그렇게 쓰고 버리니까. 그리고 잘해준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아니, 그 자식이 배신을. 배신? 당신이 먼저 배신한 거 아니야? 민재 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나한테도.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셨습니다. 아들아, 이게 다 사실이야? 말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남편을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네가 어떻게 수진이를 배신하냐. 너 사람 만들어준 애를. 수진이 없었으면 너가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걷어줬더니 어떻게 너가 그 세월을 이런 식으로 갚냐고. 시아버지가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긴 한숨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오늘부로 네 자리는 없다.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어. 한 번만. 수진이한테 빌어라. 나한테 빌 자격도 없어, 너는.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으로 꺼낼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내 도장은 이미 찍혀 있어. 당신 도장이랑 신분증 봉투에 같이 넣어뒀고 사인하고 제출하면 돼.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줘. 당신이 판 건 레시피가 아니야. 우리 엄마의 30년 세월이야.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있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이는 주차장까지 따라 나왔죠. 수진아, 제발 처형한테 선처 좀 부탁해줘. 나 이러면 진짜 끝난다고. 당신이 시작한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아빠가 이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건 당신이 레시피 팔아먹을 때 생각했어야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언니는 남편과 경쟁 브랜드 측 관계자들을 모두 법적으로 처리했어요. 영업비밀 침해, 배임,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민재 씨는 자수한 점과 준혁 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선처했습니다. 언니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남편에게도 합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한번 봐주는 거예요. 대신 경쟁 브랜드 측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 그리고 우리 측 손해배상액 전부 갚으시고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합의 없습니다. 그이는 가진 돈을 다 긁어모았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것도 대부분 거기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배상은 이뤄졌고 이혼은 그 직후 확정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회사 디자인팀으로 이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언니가 제안해줬습니다. 언니는 지금도 회사를 잘 이끌고 있고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엄마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엄마의 손맛은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그게 이 브랜드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지금도 자주 연락을 주세요. 명절마다 손주들 보러 오시고 가끔은 그냥 보고 싶다고 먼저 전화를 주시기도 하죠. 그 맘씨 좋은 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고개를 못 드시겠다며 전화할 때마다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사실 제일 듣기 힘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지금 지방에서 영업직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 양육비는 빠지지 않고 보내주고 있고요. 가끔 아이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외로운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복잡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반성하면서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람의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엔 아주 작은 동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해 왜 나만 인정을 못 받냐는 억울함이 되고 어느 순간 그럼 내가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번져버리는 거죠. 제 전 남편도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웃음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을 도구로 쓰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남편이 결국 무너진 건 언니 때문도 어머니 때문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짓밟고 이용했던 사람 때문이었죠.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나를 키우는 욕심인지 나를 갉아먹는 욕심인지 한 번씩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사연 읽어드립니다. 채널이었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